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강나루, 장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790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NBA 농구 시청을 포기하고 원탁의 기자들 K 듣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NBA급의 원탁의 기자들이 NBA 정도는 이길 수 있죠. 네네. 영광입니다. 동대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기는 한데 농구의 시즌. 우선 제가 기자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신용 점수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가끔씩 이제 요새는 SNS로 쉽게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간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그래서 수시로 보는데 매번 뭐 좀 뭐 비슷한 점수라도 점점 이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신용 점수라는 게. 저도 오늘 이 방송 들어오려고 한번 봤어요. 네네.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보니까 야 되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 토익 점수보다 훨씬 높은 내가 이렇게 높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높았다고 생각하다가 평균 점수가 953점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균이요. 그러면은 뭐 다 높은 거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강나루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 원탁이 기자들의 앉을 자격이 있는지 뭐라고 하실까봐 좀 주저되는데 사실 저도 한 번도 검색을 안 해보다가 저희는 그 경제 정권을 와이프가 쥐고 있어서 어떻게 조회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신용 점수구나. 그리고 그게 점수가 2개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KCB 기준, KCB 나이스 있고. 기준. 대출을 많이 받아봐야 이거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이제 신용대출 받을 때나 그럴 때 좀 신경을 쓰게 되지 평소에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경 안 쓰고 사시는 게 사실은 그게 그냥 노말인 상태일 것 같아요. 이제 사업하시거나 이제 자영업하시거나 이제 대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기업에서 일하는 기자들이니까 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김준범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균이 950점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뭐 대출을 많이 안 받아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대출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신용 점수가 몇 점이면 자 금리가 내 신용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 이게 전혀 사실 소비자들은 모르기도 하고 딱히 연관관계도 없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내 금리가 얼마인지는 사실 우리가 매일 뭐 주기적으로 체크하지만 내 신용점수는 체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연관관계가 딱히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면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에서 평균 한 953.3점 이게 이제 1000점 만점인지 999점 만점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거의 1000점 만점에 거의 근접한 점수고 900점 이상이 한 뭐 KCB로 보든 나이스로 보든 43%, 46% 그러니까 최소한 10명 중 4.5명 정도는 900점 이상이니까요. 뭐 이렇게 수능 점수로 치면은 거의 물수능이죠, 물수능.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거여서 아까 저도 제 점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가 평균을 보면 다 시험 문제가 쉬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이 신용 점수 평균이라고 표현드린 게 이제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맞습니다. 신용 점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이제 은행연합회 자료에서 나온 건데 지난해 한 11월 말 정도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5대 은행에서 신규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사람들의 신용 점수가 평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열어봤더니 이제 그 2개 지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KCB라고 하는 이제 코리아 크레딧 뷰 신용평가사 그 점수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사람들의 평균 신용 점수가 953점대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게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 이게 많이 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953점이 인데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한 7.6점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평균 신용 점수가 전년도보다 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 점수가 좀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용 점수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신용도 자체가 우량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정도는 우량해야 최소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준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은행들의 이렇게 신용점수 인플레가 나타난 이유는 일단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신용대출 좀 연체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좀 깐깐하게 좀 보는 경향들이
지고 초고 신용자 위주로 대출 내주다 보니까 이제 신용 점수도 그러니까 신용 대출 내줄 수 있는 신용 점수도 높아진 거고요. 또 다른 또 이유로 꼽히는 거는 또 어떤 대규모 신용 사면이 잦았다라는 것도 꼽힙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좀 수시로 어떤 좀 연체했었던 이제 서민 대출자들한테 약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연체 기록을 삭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체 기록을 삭제하면 신용 점수가 한 30점에서 100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좀 평균 신용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신용 점수 자체에 좀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 점수가 너무 높아지면은, 물론 이제 신용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 평균이긴 하지만 높아지면은, 우리 방금 장혁진 기자가 변별력이라는 단어 썼는데 네. 변별력 하면 이제 수능 점수 대입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믿고 정말 이 학생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점수 다 높아져 버리니까 이 신용 점수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은행에서 신용대출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신용점수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봐요. 다른 오히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용점수를 신경을 덜 쓰는 거죠. 정말 신용점수 하나가 신용대출 당락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매일 체크하겠죠. 근데 그게 안 쓴다는 걸 우리도 알기 때문에 잘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다 인플레가 돼버리면은 일종의 무용론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신용 점수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래 기록이라든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여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또 어찌됐든 간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포함이 된 게 또 이 신용 점수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안진수님, 저도 각각 1000점, 969점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를 매기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000점이 나올 수가 있나 보죠. 한쪽은 만점이 100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쪽은 999점이고. 그래서 그 1000점인 회사가 그쪽 고객분들 중에서는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린 거 잘만 갚고 연체기로 한 번도 없고 하면은 시간이 누적되면 어렵지 않게 또 1000점 된다 하더라고요. 또 원래 이 신용 점수제가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원래 등급이었다가 21년까지는 이제 등급제로 등급제. 하다가 이게 너무 이게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등급별로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수준이 생기니까 이거 이제 점수제로 하는 게 좋겠다. 좀 관리가 쉽게. 그렇죠. 그렇게 바꿨는데 오히려 좀 취지에 좀 무색해진 면이 있죠. 김은주님은 방금 확인했더니 998점이네요.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듯한데 저 같은 서민이 이 점수면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 듣고 좀 다 많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뭐 한 998점, 1000점 받으시는 분들은 또 성공 예감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성공의 비결. 네,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예전에는 자기 신용 점수 자주 확인하면 신용 점수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완전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뭐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너무나 쉽게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앱에도 또 그렇게 문구가 나와요. 이제 몇 번을 확인하셔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점수 무용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장혁진 기자가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신용사면이라는 걸로 연체 기록을 좀 삭제해 준다라든지 이러면서 이게 몇십 점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신용사면이 이제 금융 취약계층,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금융은 이제 신뢰라고 하잖아요. 그런 또 원칙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심성으로 너무 좀 이렇게 원칙 없이 자주 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대출금 갚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자주 있게 되면 이게 빚 안 갚아도 정부가 언젠가는 해결해 준다라는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면을 받는 사람은 좀 또 형편들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연체 기록 삭제하면 빚 안 내겠어요? 또 당연히 빚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빚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걸러내고 더 깐깐하게 더 심사하고 또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되니까 성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 금리까지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문제죠.
이제 또 한켠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것 때문에 전체 점수가 올라가거나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네요. 장학진 기자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신용사면이 이제 정식 명칭은 신속 신용회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신속하게 신용을 회복해 준다라는 취지고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다 합쳐서 한 4번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가장 최근에 있었고 근데 각각의 어떤 그 명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 때 IMF 때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신용 사면 해주자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뭐 2021년 최근에 한 걸 보면 2021년 9월부터 뭐 한 지난해까지 소액 연체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가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 금액을 이게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모두 상환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모두 상환하면 그 연체 기록을 이제 삭제해 주는 건데 이제 그 규모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워낙 좀 많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서 이제 신용도가 회복된 사람, 네. 신용 점수가 올라간 사람이 개인은 한 260만 명 정도, 개인 사업자는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신용 점수가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한 평균 31점, 개인은 사업자는 한 100점까지도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잘 갚는 사람들도 대출 이제 승인이 안 나서 이 금융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하나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 박탈감 또 약간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좀 문제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신용 사면이 뭐 양면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이제 계량, 뭘 재는 단위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센티미터나 킬로미터로 얘기하는 거는 서로 다 소통이 되는 이유는 이 단위에 대한 단 1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말하면 바로 인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점수라는 거는 신용도를 측정하는 사회가 약속한 단위인데 그걸 자꾸 흔들면 그 계량 단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몸무게를 재는데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눈금 간격을 넓힌다. 그럼 누가 그 몸무게를 믿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용 점수라는 사회적 약속이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줘야죠. 예를 들면은 연체한 분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뭐 원리금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기록 자체를 흔들어 버려가지고 이 기록에 대한 신뢰를 못 믿게 버리면은 그러니까 은행들이 방금 장혁진 기자 말처럼 신용 점수 쓰는 등 마는 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량 단위를 흔들면 이거는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 저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야를 불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 점수에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용 점수가 높아진 사람들조차도 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가고 있고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의 신용 점수를 보니까 또 굉장히 높고 맞습니다. 이게 또 다 맞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금융권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신용 사면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금융권을 쓰던 고객들의 신용 점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들은 이금융권에서 빌리기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주는 1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금융권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금융권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또 이금융권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또 이제 대출 심사라든지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신용 점수가 많이 낮은 분들은 오히려 이금융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대부업 이런 쪽으로 물론 그것도 이제 뭐 합법적이지만 뭐 그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네.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축은행들도 또 그렇다 보면은 고신용자들 중심으로 먼저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저신용자들한테 내줄 돈은 그만큼 또 한정돼 있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1986님이 자영업하면서 대출받고 연체 없이 갚아도 대출이 많아서 그런지 신용 점수가 700점이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신용 점수가 900 몇십 점이에요. 이러기 있고 저는 열심히 갚고 있는데 자영업자라서 그런지 점수가 너무 낮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계산할 때 이제 소득이랑 대출 규모를 보니까요. 방금 청취자분 말씀처럼 아무리 잘 갚아도 그러니까 상환 이력이 탄탄해도 기본적으로 대출 자체가 많으면
그게 되게 마이너스 요소가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빌리고 잘 갚고, 조금 빌리고 잘 갚고가 신용 등급을 제일 높이는 방법이라고, 신용 점수를 제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고, 아무리 잘 갚았어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빚이 있으면은 확 깎이는 거는 신용 점수 내는 공식의 문제여서 사실 그 부분은 뭐 빚이 많은 분이 점수가 낮은 건 어쩔 도리는 없죠. 네. 그렇죠. 제때 갚는다는 것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참 매월 부담인. 2695님이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휴대폰 요금도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급으로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 이후 월급 받으면 학자금 대출부터 갚고 신용카드도 할부는 이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올라갔네요. 만점이 되었네요. 야, 그래도 뭔가 대단하십니다. 아픔은 있으셨습니다만 2695님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또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셨네요. 근데 결국은 소득이 꾸준해야 한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은행들의 대출 행태는 어떻습니까? 왜 지난해 하반기 특히 여름부터 대출 규제 너무 심해졌고 연초에는 조금 대출 문턱을 좀 낮춘다는 소식은 좀 들리는데요. 작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었죠. 아마 9월부터 적용이 된 걸로 아는데 이제 한도를 정할 때는 몇 퍼센트의 금리를 더 얻는, 그래서 한도를 줄이는 효과인데, 그리고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원타이 기자들에서도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 갖고 있으면 전세 대출 안 내줬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굉장히 좀 많았고, 뭐 대안 대출도 막고 대출 모집인 규제, 대출 모집인 통해서 대출하는 것도 막고 했는데 1월 1일부터는 좀 많이 이제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대출 받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도도 많이 늘어났고, 뭐 특히 갈아타기 대출 같은 것도 되는 이제 은행들이 많아졌고, 그런데 은행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연초라서 좀 취급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출 증가율이 다시 제로로 세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날짜만 바뀌었을 뿐인데 12월 31일, 1월 1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마다 이제 대출 관리 목표치가 있는데 연초에는 한도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게 빠듯해지잖아요. 앞에 그렇죠.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고무줄처럼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초에는 대출이 쉽고 연말로 갈수록 어렵고,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뭐 장혁진 기자 말처럼 불편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불편함을 넘어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 금융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은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의는 민간 금융사지만 사실상 모든 시중은행이 준정부기관처럼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에 파는 상품이에요. 그 상품을 적정 가격으로 팔지, 비싸게 팔지, 싸게 팔지는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결정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갤럭시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손님은 갤럭시 핸드폰이 한 대 있으니까 안 팔 거예요 라고 갑자기 9월 1일부터 결정을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이 그런 일이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요. 지금 2021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은행별로 연초에 대출 총량을 정하고, 사실상 이제 정부가 주는 지침대로 좀 연초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잘 대출해 주다가 한 8월 9월쯤 되면 이제 한도가 소진되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누구는 3월 1일에 분양받으면은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고, 누구는 11월 1일에 분양받으면 문제가 있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자율적인 자신들의 경영 방침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시장에서 판단을 받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은행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두 1월 1일부터 기산해서 12월 31일까지. 왜 그러느냐? 정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우리 그 정부 은행 정책에서 관치의 냄새가 나지만 이거 정말 관치의 냄새가 강한 거고, 이건 정말 저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은행들끼리 경쟁을 하게 놔둬야지. 네. 사실 뭐 분양, 입주, 이사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 시점을 정하는 게, 그리고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 그 기간, 시기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누군가는 약속까지 계약까지 파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고, 이런 맹점은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동근 님이 그 신용점수 조회하고 계신가 봅니다.
청취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신용점수 조회하는 게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성공예감 거라고. 청취자 청취 파워 그 정도인가요? 이러다가 이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거 청취율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큰일 나네. 걱정이 되네. 이런 걱정은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신용점수도 점수인데 어찌됐든 간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좀 금리가 뭐 아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대충 우리가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매달 이제 가계 대출 동향을 발표하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3조 4조 정도 매달 늡니다. 가계 대출이. 작년에는 가장 많이 는 게 한 8월이었는데 10조 원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9월부터 DSR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차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경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를 좀 추산을 해보는데 우리 이제 GDP가 이제 2,200조 정도 되고 성장률이 이제 2% 정도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지금 부채 규모도 늘어난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면 대충 한 달에 한 3.67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선을 넘어가면 좀 가계대출에 일단은 좀 빨간불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가계대출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주담대거든요. 네. 60%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뜨거운 상황은 아니고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그래서 뭐 조금은 이제 뭐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변수는 올해 또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또 상반기 때 대출이 또 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1월 16일에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첫 금통을 열어서 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뭐 내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잘 안 내려가거든요. 이미 시장금리는 선반영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연준의 움직임인데 뭐 여러 차례 보도 나왔지만 미국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예상보다 천천히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금리, 국채금리는 오히려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릴 거라는 기대는 좀 접는 게 더 현실적인 올해 대비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